종합사회복지관의 이야기를 생활종합사회복지관 김용길 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김용길 관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천시 사회복지관협회 교육정책위원장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 주제 강연과 관련돼서 사실 한 20일 정도의 20개 저희 협회 기관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현재 어떤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떤 성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과제를 우리가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짧은 기간이지만 연구했던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되돌아보면 사실 1년 전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가 코로나 대응 사례집을 발간하고 온라인으로 송출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앞으로 복지관들 또는 많은 복지시설들이 아마 유사한 어떤 고민들을 갖고 있을 건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아마 공론의 장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이제 포스트의 개념보다는 위드라는 관점으로 저희가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과연 올까? 포스트 코로나라는 것들이 올 것인가? 라는 사실 의구심이 계속 갖고 있었던 건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 또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대응, 노하우를 축적했고 그리고 또 백신 접종, 또 집단 면역의 시기가 도달하는 그런 시점에서 향후 급변하는 사회 문제와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것과 연관된 사회복지 정책의 흐름도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대응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함께하는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에 대한 그런 과제들을 경험했던 실태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1, 2월 달에 발생됐던 코로나는 사실은 임시 휴관이라는 정부 또는 인천시의 지침에 따라서 사실 우왕좌왕 저희 시설도 초기에는 그랬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후에 발표할 다양한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대응을 했었고 나름대로 노하우를 거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대응 어떤 결과들을 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과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현장별로 고민해야 되는 내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아보면 이 임시휴관이라는 단어가 주는 모호함과 사실 오해가 우리 현장을 더 힘들게 했던 것들은 사실인 것 같고요. 여전히 임시휴관이라는 게 공식적 용어로 쓴다는 자체가 사실 니네 놀고 있는 거 아니야? 복지관은 운영하니? 라는 제3자가 봤을 때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용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곳도 확진자가 다녀가지 않는 이상 기관이 폐쇄되거나 운영을 중단한 사례는 없었고요. 지금도 저희는 위기 대응 운영 혹은 저희가 방역 지침을 준수한 정상 운영을 한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대응을 했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후에 제가 발표한 자료에도 짧게는 설명드리겠지만 실제 대응했던 사례들의 사업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발표됐던 사례집입니다.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20개 복지관이 대응했던 여러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가 분류를 했고 그것들에 대한 특성들을 발표했던 내용들이 있고요. 이 자료는 지금 인천사회서비스원 아마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 고민은 사실은 작년 이건 제가 8월에 복지동향에서 사회복지관의 대응과 과제라는 주제로 글을 썼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올 초에는 인복드림의 3월호에 지역사회복지관 3대 기능들이 어떻게 향후 바뀌어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제시를 했던 글들입니다. 이런 고민들은 사실 개인적 고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현장의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했던 현장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현장성 있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홍보하고 알리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읽었던 레디컬 헬프라는 책에서 보면 사실 영국의 복지제도의 한계들을 문제 제기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책들이었는데요. 아마 이거 동일한 우리나라에도 지금 사회복지 현장에서 고민해야 되고 풀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또 아픔이 길이 되려면 뭐 책 선전하러 온 건 아니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설명드리는데 단순히 인간의 질병을 질병으로만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이 갖고 있는 그 근원적 원인이 사회 정의, 인권, 불평등, 사회적 고립으로 해석하면서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지금 코로나라는 이 감염병을 그냥 병으로 볼 것이 아닌 사회적 어떤 불합리한 어떤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또 우리가 그런 구조 속에서 풀어야 되는 과제임을 인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먼저 소개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한 거는 다음과 같이 뭐 한 20여 일 짧은 기간에 조사를 했고 급하게 조사한 거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지 못했으나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는 유용한 자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20개 협회에 소속된 기관들을 조사를 했고요. 아쉽게도 2개 기관은 실증적 자료를 다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18개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고 대신 후원금 실적이나 사례관리 실적에 대해서는 20개 기관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운영사업 개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3대 기능별로 분류를 해봤고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었냐 이런 질문을 드렸고 그 사업들은 기능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냐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각 기관마다의 편차는 좀 있지만 뭐 적게는 10개, 많게는 77개의 사업들을 진행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러나 이건 사실은 사업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는지에 따라서의 약간 편차라고 보고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관별의 편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 기관의 모든 사업들을 합하면 한 480여 개가 넘는 그런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보면 사례관리 기능 사업이 아무래도 한 60개 안 되는 사업들로 진행됐고요. 서비스 제공 기능 사업이 가장 많은 200개가 넘었고요. 그 다음에 조직 기능도 비슷한 190개가 넘는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20개 기관이 평균당, 18개 기관이 평균당 25개의 사업을 수행했다라고 볼 수 있었고, 그러나 실제 이거는 이제 코로나 대응 사업들을 조사한 거기 때문에 코로나 대응 사업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했던 모든 사업이 여기에 조사가 된다면 그 이상의 많은 사업들을 사회복지관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 실시했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세부 사업은 여기선 뭐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중요한 거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 사업은 전화 안부와 상담이었습니다. 매일 50가정씩 뭐 기관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었지만 안부 전화를 통해서 어떤 우울증이나 또는 고립감이나 여러 가지 정서적 어려움들이 없었는지 위기적 상황은 없었는지를 체크하고 그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는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즉각적인 위기 대응을 했었던 그런 사례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극복 산책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댁에서만 계셨던 많은 독거노인이나 또 취약계층들을 계속 전화로만 대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1대1로 찾아가서 그 당사자들과 함께 지역을 이렇게 마실을 나온다고 하죠. 그리고 공원에서도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간식도 나눠 먹고 이러면서 심리적 지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했던 사례고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 특히 친구를 만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뭐 실내에서는 할 수 없었지만 마을 공터 또는 놀이터, 공원 뭐 이런 데를 확보를 해서 외부 강사를 초청하고 그래서 소규모이긴 하지만 참여 어르신들을 모집하고 정기적인 건강체조교실을 진행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강체조교실에 나올 수 없는 어르신들은 이렇게 방구석 체조교실과 같이 집안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체조 어떤 기구나 요령들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제작해서 집에 다
배포를 했고요. 특히 여기 화면에 보시면 모델들이 좀 생소하죠. 네, 무료 모델이고요. 저희 직원들입니다. 일부러 저희는 직원들을 활용해서 했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훌륭한 멋진 저희 직원도 멋집니다. 그러나 일반 전문적 모델보다 저는 직원들의 친근함 또 익숙함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에게 더 훨씬 더 다가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1탄과 2탄과 3탄과 4탄 이렇게 시리즈로 해서 이렇게 주민들을 함께하는 사업들을 진행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저희가 이슈가 됐던 거죠. 여가문화 정서활동 지원 사업에서 다양한 키트들을 배포를 했고요. 그래서 정서적 여가 문화 이런 측면에서의 지원들을 아마 많은 복지 시설에서 했겠지만 저희 사회복지관도 이렇게 진행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생일, 어버이날 행사, 이거 과거 같으면 대규모 강당이나 이런 데서 모여서 했겠지만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가서 1대1로 집에 방문해서 인사드리고 선물 나눠드리는 일들을 곧 추석이죠. 다음 주에도 저희가 한 800세대 독거노인을 만나러 가야 되는 일들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락 급식 지원 사업들은 대부분의 많은 기관들이 기존에 했거나 또는 하지 않았지만 필요하다고 인식해서 확대된 사업으로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저희가 어렵지만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했던 것 같고요. 조리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대체식 구입을 했는데요. 일반적인 기존의 대체식 비용이 한 2,550원 정도가 됩니다. 일식에 1인당. 근데 그거 가지고 저기 지금 화면과 같은 대체식은 도저히 구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천시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고요. 감사하게도 인천시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호응해 주셔서 대체식인 경우에는 지금 4,000원. 그러니까 한 약 2배는 안 되지만 가까이 된 지원을 바탕으로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7번째는 예방 물품 제작하고 나누는 사업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8번째는 후원금품, 특히 후원품에 대한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했고요. 이 뒷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복지 운동 차원에서의 응원 캠페인, 정서적 거리 좁히기, 거리두기, 상가 응원, 기타 등등 이런 다양한 기존의 코로나 이전에는 별로 하지 않았던 이런 대표적인 지역복지 운동 차원의 사업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청소하기, 그 다음에 돌봄, 심각하죠. 그래서 아동 돌봄 사업들도 어렵지만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인 방역 활동, 이건 이후에도 아마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모금, 랜선 바자회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모금했던 사례들이 활성화됐었다라는 거. 그리고 온라인 교육 지원 활동, 특히 줌이나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는, 특히 이게 사회교육이나 이런 쪽에서 또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그 다음에 주민 만남 자조모임 소규모 활동, 그러니까 자조모임 활동들을 더 기존보다 활성화됐었다. 그리고 사례 관리는 사실은 뺄 수가 없죠. 어려웠지만 저희가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통계로 제가 한번 성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안내해서 저희가 공공을 지원한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기 대응 매뉴얼이 없었을 당시부터 복지관 협회에서는 시설 위기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고 협회원들과 같이 나눠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했었다라는 사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 담지는 못했지만 이것처럼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그 3대 기능별로 좀 보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사례 갤러 기능과 서비스 제공 기능과 조직화 3대 기능이 복지관의 주요 기능인데요. 여기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지역사회 보호 차원의 기본 사업들, 특히 임시 휴관과 코로나 상황 속에서 포기할 수 없는 사업들이 대표적인 게 급식 지원, 문화여가 활동 지원, 다양한 키트, 노인대학 돌봄 교실 등 이런 것들이 어려웠지만 지속되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기능의 실적들을 또 사업의 개수들이 가장 많은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사례관리 기능이 사업이 적은 거는 대면 서비스가 사실은 어려웠기 때문에
사각지대 취약계층 또는 위기 계층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어 보이지만 그 사업의 실적은 나중에 이제 수치로 보여드릴 텐데요. 또 무시할 수 없는 놀라운 실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용 인원을 보시면 뭐 이걸 세부적으로 다 기관별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수치적으로 보면 18개 기관에 이용한 당사자의 수 또는 지역 주민의 수가 76만 명. 이게 작년과 올해 6월까지 1년 6개월 정도의 이용 수입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보면 평균 4만 2천 명 정도가 서비스를 받은 걸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근데 우리가 임시휴관이다. 코로나 때문에 기관 프로그램 운영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어떤 상반된 결과가 아니었나라는 걸로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최저는 3,000명, 최고는 기관당 차이입니다. 10만 명 정도가 이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관별로 왜 차이가 났나 이렇게 분석을 봤을 때는요. 지역별 또는 지역의 특성별 또는 코로나 확진 상황에 따라서 서비스의 어떤 제한적 또는 어떤 소극적, 뭐 이런 소극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방역을 철저히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관별로 이런 차이가 있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후에는 필수 사업과 선택 사업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서 사실은 선택적인 어떤 기관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 사업은 동일하게 진행하고 선택적 사업은 상황에 따라 유동성 있게 진행하는 방식들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용 인원을 분석해 봤을 때는 이용 인원이 가장 많은 사업들을 분석했을 때는 역시 식사 제공이나 코로나 극복 안부 전화 상담, 후원품 지급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서비스를 이용했던 걸로 보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복지 운동 차원의 여러 가지 캠페인 활동, 비대면 방식들의 활용,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키트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한 사업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사업으로 볼 수가 있었고 또 신설된 사업의 대표적인 게 온라인 바자회, 온라인 교육, 방역물품 후원 증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업으로 볼 수 있었고 사회교육이나 기타 집단화된 행사 이런 것들은 거의 축소되거나 아예 폐지되는 그런 특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 사업수와 이용 인원을 봤는데요. 신설 사업은 여기 보시면 2000년에서 2020년부터 2021년 6월까지 해서 2020년에는 131개 신설 사업이 됐고요. 기존 사업을 번영한 것은 331개로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신규로 진행됐던 사업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것들을 같이 정리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주로 누가 이용했냐, 어떤 대상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했냐라는 것들을 분석을 했을 때는요. 아무래도 사회관리 당사자, 독거노인, 저소득층 노인, 그리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아무래도 분포가 많았고요. 그거 외에도 경계선 지적 장애아동, 중장년 독거남성, 특이한금 코로나 완치자 및 자가격리자, 해제자, 소상공인 이런 등등의 다양한 지원을 했던 내용들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 실적은요. 이거 되게 놀라운 건데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2020년에는 26억 정도, 그러니까 20개 기관이 모금한 후원금 액수고요. 지금 6개월이지만 올해 6개월 동안 15억 정도의 후원금을 모았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41억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확보해서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집행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사례관리 실적도 보시면 기관마다의 편차는 있지만 사례관리 전체 20개 기관의 사례관리자 수는 한 50명 정도가 되는데 실제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수는 1,100여 명으로 기관당 네, 이거는 설명드려. 기관당 2.5명의 사례관리자가 평균 이런 다양한 지역 취약계층 또는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했다라는 것들로 성과를 입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인천시 사회복지관 협회 성과입니다. 여기도 뭐 여러 가지 정책건이나 연구사업, 조사연구 이런 것들 했지만 현물 지원 보시면 한 10억 가까이 후원금 품을 지원받아서 20개 복지관에 고루고루 배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했고요. 특히 올 초에는 꿈희망 미래재단을 통해서 이불 후원을 한 3,100개를 받아서 20개 복지관의 독거노인들 대상으로 배분하는 사업들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특성들을 좀 정리해 보면 한 6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직접 서비스가 특이하게도 증가돼야 했고, 그러니까 대면 서비스가 어려웠지만 증가해야 했고, 새로운 사업과 특히 비대면 방식과 서비스 개발과 실시라는 부담감은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었고요. 그래서 특히 그 특징적 내용들을 살펴보면 비대면 서비스는 물론 필요했고요. 지금도 아마 다양하게 실천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또는 본질적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그거는 저는 임시적 대체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적 필수제로서의 기능은 분명히 할 것이다. 그래서 비대면 서비스를 유지는 해야 되지만 본질은 대면이기 때문에 두 가지 형태의 고민들을 함께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기자재, 그다음에 온라인 환경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방역 지침에 의거해 소규모 여러 번 진행해야 하는 사업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업무량이 증가한 거죠. 예전에는 100명을 동시에 한 번에 진행했으면 됐지만 지금은 20명을 5개 그룹으로 해서 쪼개서 진행해야 하다 보면 담당자의 역할이나 업무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특성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대규모 집단화된 사업보다는 소규모 개발된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고 앞으로도 코로나 이후에도 이 기조는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다. 결국 이것 또 한 발짝 나가면요. 시설 규모나 어떤 물리적 공간의 세팅도 변화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는 것들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감염병이라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사회복지 현장의 다양한 실천, 또 종사자들이 헌신했다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한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고민들을 단계적으로 나타나서 아까 설명드렸던 19개 사업처럼 이런 사업들이 하나씩 진일보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고요. 네 번째는 사각지대 취약계층들을 이제는 찾아오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요구됐고 그런 역할들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 돌봄에 대한 문제와 연관돼서 이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더 지역 주민들과 나가서 찾아가서 그들을 찾아 발굴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로 강화되고 있다라는 특성이 있었고요. 같은 맥락에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네트워크 기관으로서의 역할들을 강조되고 있고 그런 것들로 역할이 점진적 강화될 것이다 라는 특성을 또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민관 협치적 관점에서의 역할들 안에서 지역사회복지 간의 네트워킹 능력 또는 네트워크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유연성 있는 탄력적인 대응, 위기 대응 운영이 갖춰졌고요. 물론 그건 인천시의 지원과 또는 여러 가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이제는 이런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성을 본다면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유연성, 탄력적 운영, 예산이나 사업적인 부분들이 특히 더 그렇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들 또는 배려들, 기준들이 마련되고 그것들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특징들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기타 여러 가지 제가 정리한 내용들인데 위의 내용과 중복된 내용들이어서 한번 정리된 자료로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